평생을 바친 아들의 배신, 늙은 가장의 가장 통쾌한 복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칠순을 훌쩍 넘긴 백인규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 아들과 며느리, 그토록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들이 제게 등 돌린 모습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몇 달 전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마 때문이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저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 녀석은 제 손을 붙잡고 말했죠. 아버지, 제가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혜린이도 괜찮대요. 저는 아들의 굳은 약속을 믿고 기꺼이 그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말은 한순간에 차가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 녀석이 집을 나서자 며느리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냄새나는 짐짝 취급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들으라는 듯이 노인 냄새 때문에 숨 막혀 죽겠네 라고 말했고, 식사 시간에는 그릇을 내던지듯 식탁에 놓았습니다. 아들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며느리의 모욕보다 더 아팠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이 고작 이것뿐인가 하는 생각에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잠결에 아들 내외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여 이 좁아터진 집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당신 아버지 모시고는 애도 못 낳아 키우겠어. 우리도 남들처럼 넓은 아파트에서 살자. 당신 아버지 그 시장 상가 팔면 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상가라니요. 그 상가는 제 평생의 피와 땀이 어린 곳이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모은 돈으로 마련한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제 방으로 찾아와 조심스럽게 상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제 손주를 생각해야 하는데 집이 너무 좁아서요. 시장 상가 정리하고 저희랑 완전히 합치시면 어떨까요? 혜린이도 평생 아버지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상가 하나 내어주고 남은 인생이라도 편히 살 수 있다면, 아들 내외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약속을 믿고 결국 상가를 처분했습니다. 상가를 판 돈은 고스란히 아들 내외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돈이 통장에 입금되자마자 며느리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팔을 주무르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곧 넓은 집으로 이사 갈 거예요. 아버님 방은 햇볕 제일 잘 드는 곳으로 해드릴게요. 저는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다음 날, 며느리는 제 방으로 들어와 요양원 팸플릿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근처 요양원이에요. 이제 저희랑 못 살겠네요. 이 집은 이제 우리 거예요. 상가 판 돈, 아버님 목숨값이라 생각하세요. 저는 충격에 휩싸여 아들을 찾았지만 아들은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모든 것을 내어준 아들 내외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결국 제 돈으로 산 새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요양원의 차가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에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때 제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십수년 전 세상을 떠난 제 중마고우의 아들이었습니다. 훤칠하게 자란 그는 변호사가 되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젊은 변호사는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증여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꺼져가던 제 마음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상가를 팔기 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병원비로 쓰려고 일부를 다른 통장에 넣어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내외는 전혀 모르는 저만의 비상금이었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저를 요양원에서 나오게 했고 그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그는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저에게 녹음기를 주며 아들 내외와 통화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들의 진짜 속내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였죠. 저는 그들의 속마음을 확인하고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부양을 약속하며 서명했던 각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돈 한 푼 없이 요양원에서 무기력하게 쓰러져 갈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의 오만이 곧 그들의 목을 조르는 덫이 된 것입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아들 내외의 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연 며느리는 저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는 말없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증여 재산 반환 청구, 소송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소송장을 보고 당황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당황하는 모습, 서로를 비난하며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법정 심판날, 젊은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법정 안에는 며느리가 저를 비난하던 목소리, 아들의 외면이 담긴 녹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며느리는 거짓 눈물을 흘리며 판사님, 저희 아버님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세요. 치매라니까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뻔뻔함에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들의 새빨간 거짓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저것들은 제가 언제 죽나 손꼽아 기다린 놈들입니다. 저것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판사는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게 상가, 매각 대금 대부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돈 때문에 서로를 물어뜯던 관계는 결국 파탄났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다시 가게를 얻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꿈꿔왔던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지중해의 한 항구에서 아들 녀석에게 엽서 한 장을 보냈습니다. 아들아, 나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 너는 내가 한 짓에 대한 값을 치르며 살아가거라. 다시는 찾아오지도 연락하지도 마. 이것이 내가 내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엽서와 함께 보낸 사진 속에는 건강을 되찾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가난과 불화 속에서 제가 보낸 엽서 한 장을 저주하며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제가 그들에게 내리는 가장 완벽한 복수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지만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극단적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